안녕하세요. 공개 소프트웨어 개론 강의를 진행할 OSBC 백영석입니다. 이번 공개 소프트웨어 개론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공개 소프트웨어 역사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OSI라고 하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단체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10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란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텐서플로우의 캡처 화면이고, 이렇게 텐서플로우의 파일 구조 그리고 이러한 내용 등을 레파지토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스코드 파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그린 것 같이 상단에는 라이선스 고지문이 들어가 있고, 그 하단에는 소스코드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 용어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 오픈소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개 SW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픈소스 SW 혹은 OSS 등과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뿐만 아니라 다음 이어지는 개론 강의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등이 혼합돼서 사용될 수 있다 보니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아까 텐서플로우와 같이 소스 코드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소프트웨어는 과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공통점은 이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에도 비공개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가운데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자신이 공개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저작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라는 명문화된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에 부여된 이런 라이선스 조항에 있어서 저작권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저작권자가 상당히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라이선스, 그 라이선스에서 어떠한 사용자 의무사항을 어떤 의무사항을 요구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저작권자가 설정한 그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셔야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와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한다면 우선은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비공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들이 그러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와 정반대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와 비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렇게 어떠한 저작권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한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상용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면 사실 예전부터 그렇고 현재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상용 라이선스와 함께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제 소스 코드를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소스 코드에 라이선스를 이중으로 적용해서 듀얼 라이선스라고도 하는 그런 라이선스를 두 개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져가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라이브러리를 특정 모듈 단위에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비공개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를 획일적으로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비공개 소프트웨어,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점점 저작권자들의 성향이나 어떤 철학적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점점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커왔는지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는 원래 상용 그리고 독점 소프트웨어였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사용의 시초가 된 어떤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원래 소스 코드가 배포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유닉스 운영체제는 지금 사진의 왼쪽에 있는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켄 톰슨은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뭐 게임이기도 하고 어떤 태양계에서의 행성을 움직이는 모의 실험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한 그 스페이스 트래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이었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멀틱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멀틱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이제 부피가 상당히 크기도 하고 속도가 느리면서 더 많은 컴퓨터 리소스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더 부피가 작고 더 잘 스페이스 트래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 동작할 수 있는 컴퓨터를 찾고 거기에 이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이 유닉스라고 하는 새로운 운영 체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런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는 멀틱스 개념의 일부를 수용하고 그리고 다른 운영 체제들, 다른 OS들의 성능이 더 좋거나 나쁜 것들을 이제 잘 결합을 해서 그런 유닉스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AT&T가 이 교육기관의 유닉스 라이선싱을 하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제 일찍 출시하고 자주 출시하는 전략으로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안정성보다는 이런 빠른 혁신을 우선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고, 사실 이러한 일찍 출시하고 자주 출시하고 그리고 빠른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 원래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법론이 개발 방법론의 큰 특징인 그 내용이
이 당시에도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벨 연구소에는 그 유닉스의 배포판으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였고, 이 공개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연구원들이 유닉스를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운영체제가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판, BSD라고 불리는 그런 배포판으로 배포가 되었고, 그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한 협업으로 탄생한 거의 최초의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유닉스는 이제 BSD와 함께 전 세계 개발자들과 협업하여 개발하는 혁신적인 운영체제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되어 왔던 유닉스 소스 코드가 1980년대 상용 유닉스의 대두로 기밀이 되기 시작하였고, 대학들에도 이런 유닉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도부터 이런 독점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출현이 되었고, 이때부터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제품화하여 유통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특히 1984년에 이런 벨 연구소를 소유한 AT&T와 웨스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소송이 일어나면서 유닉스를 상용 라이선스로 책정하고 그 가격을 10만 불이 넘는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이런 어떠한 자유로운 영혼, 공개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유닉스 개발자들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았고, 이들은 이제 BSD 버전을 고쳐서 AT&T의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닉스 방식의 운영체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닉스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AT&T와 같은 측에서는 이런 BSD에 포함된 코드가 유닉스 코드임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계기로 이제 1980년대부터 이런 소프트웨어를 소스 코드가 아니라 바이너리 포맷으로 배포하는 방식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 이 바이너리 포맷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소스 코드를 배포를 중단한 최초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이렇게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가 확산이 되면서 당시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리처드 스톨만은 제록스 프린터의 불편한 점을 수정하기 위해 소스 코드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스 코드 제공 요청이 거절이 당하게 되고, 이에 1983년에 유즈넷의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누구에게나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이막스, 배시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리처드 스톨만은 이러한 내용들 소스 코드 공개와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서에 대한 기반을 확립을 했다는 평까지 듣고 있습니다. 리처드 스톨만은 이렇게 소스 코드 공개를 하면서 기술 사용 방식에 영향을 주려면 단순히 코드나 문서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비기술적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5년 10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GNU는 GNU is not Unix라는 선언, 이런 제기적 용법으로 GNU 프로젝트는 유닉스와 같은 독점 소프트웨어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자유 정신으로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1980년대에는 그 당시에 이제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형체가 없고 만질 수 없는 소스 코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저작권을 적용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도 미국 의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도록 이제 그 법을 만들었고 1983년도에는 법원이 프랭클린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에 코드를 복제하여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법적 판결을 함으로써 확실히 이 소스 코드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은 이런 저작권을 이용하기 위해 그 GNU 이막스에 사용된 카피 라이선스를 GNU GPL이라고 하는 그런 라이선스를 이제 만들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라이선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것과 저작권법의 확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GPL이라는 라이선스는 개발자나 혹은 일반인 등에게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저작권이 반영이 되고 이러한 내용을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런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떠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그 익스플로러에 밀린 모질라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1998년도에 에릭 레이몬드는 그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그 운동을 대별하는 GPL 철학적 이견과 공개 소프트웨어의 그 개발 방식,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식의 장점, 누구나 협업하는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주장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프리 소프트웨어에서 프리가 무료로 인식되는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에릭 레이몬드 등은 이런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OSI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단체를 결성하면서 프리 소프트웨어가 아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이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용어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고 이 GPL 라이선스의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제약 조건들로 인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피하였던 많은 기업들, 이 GPL에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도 있어서 이 내용을 GPL 라이선스의 내용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뭐 이런 GPL 라이선스의 제약 조건들을 이제 회피하던 기업들이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라이선스들 가운데 기업체에 알맞은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는 오래전부터 계속 발전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냐? 지금 이 에릭 레이먼드를 중심으로 결성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OSI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정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였고 그 소스 코드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OSI라는 단체에서는 지금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될 이러한 10가지 특징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유로운 배포가 있어야 되고 소스 코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고
그리고 소스 코드 소정 제한, 특정한 경우에 소스 코드 수정 제한을 둘 수도 있어야 하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은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역시 하면 안 되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하는 라이선스로 배포가 되어야 돼야 되고 라이선스는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와 그리고 다른 라이선스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기술적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10가지 특성을 제시하면서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할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그 certification, 즉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기준을 이제 반영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OSI 인증 라이선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10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자유 배포입니다. 자유 배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배포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함에 있어서 어떠한 코드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사용하여서 판매하거나 서비스하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용자에 의한 배포 형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유 배포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나 전부가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배포판 일부로 포함되어 재배포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판매상의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배포판에 대한 판매나 양도에 있어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즉, 특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 일부를 배포함에 있어서 이것이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되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배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배포함에 있어서 다른 소프트웨어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제약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공개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약할 수 없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소스코드 공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야지만 사실 공개 소프트웨어라 인정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서 텐서플로우를 보셨듯이 소스코드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개된 저작물, 텐서플로우 같이 이런 공개된 저작물에는 반드시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컴파일된 형태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의 배포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스코드를 제외한 이런 형태로 배포하자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매체를 이용해서 제작 실비에 준하는 비용으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스코드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머들이 개작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되고 고의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와 선행 처리기나 번역기에 의해서 생산된 그런 중간 형태의 코드의 공개는 소스코드 공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2차적 저작물입니다.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과 결합하여 더 큰 저작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도록 즉 원시 저작물, 그 오리지널 저작물에서 파생된 저작물, 그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재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원래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 부여된 라이선스 조건 하에서 사용자들 또한 이런 라이선스 조건 하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 수정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본 조항에서는 일반적인 공개 소프트웨어에 반드시 구성돼야 되는 조건이나 조항이라기보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빌드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목적으로 소스 코드와 패치 파일을 함께 배포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빌드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 수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떠한 라이선스 원문이나 그런 내용에서 이러한 소스 코드 수정을 제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라이선스에서 보장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이것은 이제 소스 코드 수정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빌드 환경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룰에 맞게끔 빌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개인, 조직, 기업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에 제이슨 라이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이슨 라이선스에는 선의적으로 사용하면 되고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지금 이번 조항에서 말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기도 하지만 OSI에서 인증한 라이선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그 사용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전 연구나 상용 사업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사용 금지하는 것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로 라이선스의 배포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듯이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는 것 또한 동일한 라이선스로 그리고 그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으로 배포받는 여러 사용자들이 동일한 권리와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에 준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및 배포자들은 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배포 시에 라이선스 사본을 같이 동봉해서 배포하여야 되고 어떠한 이러한 그 라이선스 이미 그 사전에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반복되는 배포에 따른 별도의 라이선스 승인이나 양도 과정 없이도 프로그램을 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특정 내용이 만약 이런 특정한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배포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배포받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던 최초에 배포한 상태에서 발생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GPL이라고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함에 있어서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라든가 혹은 특별히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저작 권리가 포함된 그런 라이선스를
창작을 해서 포함할 수 없다. 즉 원래 공개 소프트웨어에 부여되어 있던 라이선스의 사용자의 권리는 배포판에 판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동일하게 그 하나의 배포판에만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입니다. 즉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하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매체에 공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가 같이 탑재되어서 배포될 경우에는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상용 라이선스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반대로 그 공개 소프트웨어 그의 반대인 상용 소프트웨어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제 제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다른 라이선스가 기본적으로 OSI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공개 소프트웨어의 10가지 정의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10가지 정의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라이선스에 대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여기 내용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라이선스들을 포함한 약 90여 가지의 라이선스들이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10가지 정의를 잘 내포하고 있는 그런 라이선스라고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약 2,000여 종이 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존재하지만 이 OSI로부터 인증을 받은 라이선스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약 90여 개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증을 받지 못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라이선스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내용도 어떠한 저작권자가 어떠한 저작권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라이선스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OSI에서 요구하고 있는 10가지 기준, 10가지 정의를 라이선스에 내포해서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라이선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포멀한 라이선스, 그 오픈소스, OSI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라이선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공개 소프트웨어 개론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